우리가 꿈꾸는 법원과 국민이 꿈꾸는 법원이 다르지만 국민이 꿈꾸는 법원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꿈꾸는 법원이 될 것이라는 심정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국민과 법원 사이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강좌 제4강은 구산호 교수님의 전쟁과 평화, 대대한 전쟁의 배경과 과정, 더 병이라는 주제의 특강입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사에서 수많은 외침을 당해왔지만 어떠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굳건한 민족 정기와 더불어 위국 헌신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서희, 강감찬 장군을 비롯한 순국 선열 등의 희생과 독립, 호국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후세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는 이러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자유평화 사상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정립시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입시다. 이상은 창원지방법원 인문학 강좌 공익광고 협의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이어서 특강을 해주실 부산호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중세사학회 소장, 부산 경남사학회 이사,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창원대학교 박문관 관장과 경남학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경남의 서원, 창원 정계삼성, 경남의 행교 등 다수가 있습니다. 부산호 교수님께서 앞쪽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방송을 올라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교수님께서 방송을 올라가셔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쫓아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고산호입니다. 아무튼 창원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불러주셔서 강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사 가운데도 고려시대사 전공자인데요. 고려시대 전공 배경을 가지고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기로 했지만 최근에 또 시민단체, 학교 밖의 그 대외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연관을 별개로 대중강의용으로 주제를 몇 개 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7, 8년 전부터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주제를 개발한 것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란전제입니다. 또 다른 주제는 이제 합천의 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 역시 고시대에 만든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그 다음에 고려 청년에 대해서 고시 전문가로서 깊이는 좀 해설을 곁들여서 강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3개 주제를 개발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팔만대장경이나 근란전제에 주로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지금 전문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고려시대 유적 현장에서 발굴되는 그 기와 명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글이 좀 집중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잠시 좀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그거를 쓰기 전에는 제가 이제 근란전쟁을 좀 전문연구소로 되고 동시에 그 대중서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작업한 게 몇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 유적에서 이제 기와명문이 발굴이 되어서 이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걸 우선순위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근란전쟁 주제는 뒤로 밀릴 감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내가 좀 한국사에서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볼 기회가 있었고
또 여러분 뭐 작년에 그 명령은 영화 거의 다 보셨죠. 사실 우리가 역사 소재를 한 영화를 역사적 문단을 잘 보아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역사 드라마도 그러하고요. 근데 이제 명량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실제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전쟁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럼 지금도 진비록이라고 하는 그 KBS 드라마가 이제 방영 중에 있는데, 그것도 그 당시 그 임진왜란을 겪었던 유성룡의 비방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갖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역사에서 그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연구가 사실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고구려와 수단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고, 가장 찬란한 역사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그러하고 대중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각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시대가 고려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를 이야기를 하면 임진왜란과 같은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적인 상황에 처할 뻔한 큰 전쟁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초기에 겪었던 가장 큰 전쟁이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전문연구자로 글을 쓰면서 전문연구자로서의 그 깊이 있는 글도 필요하지만 대중을 위한 그 대중서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뒤쪽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한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3년이 끝나고 나면 그로부터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해서 이 그란 전쟁을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전문연구서 형태로 책을 꾸미고, 또 그걸 풀어서 쉽게 서는 형태의 대중서를 좀 같이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그란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분단된 국가의 그 국민으로서 그란 전쟁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강의에 던져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됩니다. 본래 이 강의안은 한 3시간짜리 혹은 4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강의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강연 요청은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 별도 강의를 다 만들기 어려워서 충분한 강의안을 만들고 강의 시간에 맞춰서 추출하겠다. 그렇게 해서 강의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시간 반에 소화하기 힘든 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충분히 허용됐을 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오늘은 좀 압축해서 1시간 한 20분 정도를 압축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항목이 전쟁 횟수에 대한 오해와 수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요. 종전에 우리 고시대의 거란과 전쟁 행태를 맞붙은 것은 3번 있었다. 이게 이제 통설입니다. 그래서 흔히 1차 전쟁, 2차 전쟁, 6차 전쟁, 이 6차 전쟁을 3차 전쟁으로 봤어요. 그럼 이제 고시대는 전체 거란과는 3번 전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3차와 4차, 5차도 전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전체 상황을 보면은 1차 전쟁은 성종대 일어났죠. 2차 전쟁은 2차부터 6차 전쟁까지 전부 행동대 일어납니다. 2차 전쟁이 그 유명한 그 강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인명이 대통령하는 그 전쟁이고요. 성종 12년 1차 전쟁은 서희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과 만나는 그 전쟁이 됩니다. 6차 전쟁은 강감찬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3차, 4차 전쟁에서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2차 전쟁부터 6차 전쟁까지가 행동대입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왜 좀 전에 3차 전쟁으로 왔는데 지금 6차 전쟁으로 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이쪽에 보면 제일 아래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란 기록에서 도통을 임명해서 병력을 지휘하게 하는 정상적 원정이 결정했다. 이 도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란군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을 임용해서 부대 편성해서 이제 침공을 했기 때문에 정식 전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거란의 원정군 편성에서 보면 중앙의 정예병력이었던 그 대군하고 여진군이 같이 포함된다. 이런 또 공통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거란의 전쟁 준비가 굉장히 치밀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전에 이걸 이 3차에서 5차까지는 전쟁을 보지 않고 전투로 격화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오류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독창적 개념은 아닙니다. 이러한 그 독창적 이런 그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은 과거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경호실장을 했던 군인 출신의 경호실장이 역대 문미정부 이후에는 경호실장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군사정부 시절에는 경호실장은 군 장성 출신이 되게 경호실장을 했죠. 그죠? 안주섭이라고 하는 사성장군의 경호실장이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전쟁사에 좀 필이 꽂혀가지고 건국대에서 석상 학사를 거란 전쟁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원정 부자로서 부정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전쟁을 3차 전쟁이 아니라 6차 전쟁으로 가야 된다 한 그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저도 이제 6차 전쟁으로 수정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 전쟁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지, 그게 이제 우리 중요한 테마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고려왕조가 성립될 당시 후삼국 시대의 이제 국제 정세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후삼국 시대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멸망하고 또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기운이 떨어져 가는 가운데 구백제, 태봉, 고려로 이어지는 후삼국 시대가 도래를 하는데요. 한반도의 큰 정세 변동과 더불어가지고 중국 대륙과 그 다음에 과거에 발해가 있었던 또 고구려를 이었던 발해가 있었던 만주에도 커다란 정세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그림을 그리면 중국 대륙에서는 세계 제국이었던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0국이라고 하는 양자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강남 지역하고 하북 지역이 분열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대 10국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5개의 왕조, 10개의 왕조가 멸멸했다고 하는 뜻에서 5대 10국이라고 하니까 그 짧은 기간, 한 7, 80년 되는 기간에 남북에서 15개 왕조가 몇 년간 일어났다가 계속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혼란기가 이제 지속되고 그걸 통일한 왕조가 중국 대륙의 송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큰 정세 변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도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의 피지배민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거란이 이때 이제 크게 세력을 떨치면서 발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발해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만주 일대의 강자로 등장합니다. 거란은 이전에 말갈, 숙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종족 계통이에요. 그래서 만주 일대의 북방민족은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진과 거란이 이제 두 갈래가 되는데, 그보다 북쪽에는 이제 몽골족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거란족이 상당히 힘을 키워가지고 당나라도 힘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발해도 이제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해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건데요. 우선은 이제 발해가 이제 종속했던 시절에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건데, 남쪽에는 이제 고려가 있고 후백제 신라가 있는 형태였고,
거란이 이제 아직은 발해역을 다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5대 19개 한나라였던 구단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그 중국 대륙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에 의한 공산국 통일이 이제 달성이 되고, 이제 발해는 이제 멸망해서 거란 형토로에 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중국 왕조의 5대 19기 이렇게 이제 그 실선으로 나눠진 게 각각의 영토를 차지하는 남북의 여러 왕조의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표 형태로 15개 왕조가 어느 기간 몇 년간 존속했는가를 도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에 어저께 이 남북의 그 왕조가 이렇게 명렬했던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중국 대륙의 이제 통일왕조로 등장했던 송나라가 그 하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통일을 이루고 그게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북진하면서 중국 대륙을 통일해가는 과정을 이제 형세도로 그린 게 이 그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란에 보면 이제 거란도 이제 이 과거 발해를 멸망시키고 더 넓은 영토를 다 차지했죠. 그죠? 다 차지했고, 여기 이제 중심적인 게 이제 요 부분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거란이 사실은 그 북방민족으로 세웠던 그 왕조인데, 북방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왕조는 끊임없이 그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욕망을 계속 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후당 후진과 대립하는 그 전쟁 형세도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하고, 요게 중간에 요게 이제 영신륙표라고 해서 지금 오늘날 그 베이직 북경을 포함한 이 영토, 굉장히 큰 영토를 거란에 의해서 한량되는 그걸 이제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그 오늘 베이징을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란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대륙에서 들어가는 교독을 확보한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통일왕조였던 송나라가 억울하게 이제 빼앗긴 거니까 이걸 이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 6대 황제는 과거에 이제 억울하게 힘에 밀려서 빼앗겼던 그 영신국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송나라가 거란과 1대1로 맞붙어서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걸 내지 못하니까 송나라는 1대1로 맞붙어서 곤란하니까 이미 또 영신국조를 빼앗겼고 해서 고려와 연합해서 양동작전으로 치게 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그 거란 침략의 또 다른 배경이 돼요. 아무튼 그 정세변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 그 거란이 최고 전성기일 때, 거란은 나중에 또 요라고 명칭을 바뀌기도 하고 또 요에서 거란으로 국호가 여러 차례 바뀝니다만, 그래서 이제 최대 판도였을 무렵에 영역 경계도를 보여준 겁니다. 굉장히 넓죠. 그래서 영신국조가 이미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서아 미구르족의 영토를 압박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 영토. 그러니까 과거에 그 고려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이미 요가 차지해서 고려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송나라도 압박하고 있던 이런 그 상황이 당시 그 거란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당시 그 동부아시아의 정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란이 강력한 국가로 등장하는 시점에 우리 고려왕조를 건국을 했던 태조왕건은 거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 거란에 대한 외교 정책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그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부산국의 통일을 달성했던 태조가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에 역대 고려 국왕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조목을 죽기 전에 제정을 하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줬던 그 왕신령을 좀 대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외척 세력이 약했던 그 해종을 왕이 올리면서 유언으로 이제 만드는 게 훈요 10조가 됩니다. 이건 아마 역대 고려국왕이 비밀스러운 형태로 아마 전래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오픈된 거는, 개방된 거는 거란전쟁 이후에 개경이 함락되면서 불타 없어지게 되니까 이 훈요 10조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때
그 초기에 실록도 만들고 있었는데 실록 다 불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시 문물을 재정리해야 되니까 이걸 다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양 집안에서 이제 발견됐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훈우 10조 가운데 거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문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의 문물과 약을 다르되 반드시 갖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지만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모방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첫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거란은 짐승의 나라이므로 제도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접하면서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었던 거란 왕조에 대해서 거란은 금수의 나라니까 왕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인식을 보여주는 외교 사례가 태조 왕건 당시에 일어났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 교재 7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왕건은 거란은 금수의 나라 곧 야만 위계의 나라로 보았습니다. 근데 훈요 10조를 감하기 그 한 해 전에 어떤 그 외교적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거란이 화친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려와 화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50명 정도의 중환 많은 이런 수의 사유단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분을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그 중에 낙타, 그 다음에 기암, 비담, 이런 것들을 다량으로 가져와서 화친의 뜻을 표방을 했는데, 태조 왕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사신을 섬에 유배 보내고 낙타 50마리를 만보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 굶겨 죽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보면 우리가 갈비라는 나라와 을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 중에도 교섭이 필요한 경우에 사신이 오가거든요. 그런 중에도 이런 무리한 외교 대접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평화의 관계를 수립하자라고 보냈던 평화사절을 목적으로 하는 사절단을 이런 식으로 박대한 것은 외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으면 고려가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고,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가 발해이지 않습니까?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거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심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거란은 팽창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그런 입장을 천명했다. 이런 각도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당시 최강자로 등장하고 있었던 거란을 이렇게 너무나 야박하게 몰아친다는 것은 미국의 곧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침략을 불러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내막을 알아보면요, 거란은 고려를 장기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송나라를 압박하고 송나라와 국경관계가 정리가 되면 곧 고려를 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려와는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힘이 더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외교사절을 보낸 게 이 외교사절이었는데 그걸 강경하게 물리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침략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꺼내지는 않고 이제 송나라가 국경만 안정이 되면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참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근데 당시 왕건을 보필했던 집권 세력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옳은 정책이었는지는 과연 한번 의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문제는 태조 왕건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거란 정세가 송가의 국경 문제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침략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효한 틀로 받아들여졌지만은 송나라 국경 문제가 정리가 되고 힘을 비축해서 그 군사력을 빼돌려가지고 거란을 침공하게 되면은 우리가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 그게 성종대에 와서 거란철 침공 당시에 성종대의 집권 세력들은 태조 왕건 당시 집권 세력이 갖고 있었던 거란에 대한 정책, 이걸 그대로 고수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부분에 보면요, 태조가 강조 유실했던 대거란 정책이 1차 전쟁이 일어나는 성룡대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연문 16초를 차지함으로써 이미 북방을 넘어선 동북아시아 최강대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고려 집권 세력들은 잘 간파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거란을 무시하거나 강경일변도의 대거란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란은 송과의 국경 문제가 진정이 되면 곧 고려를 공략한다 하는 장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멸을 무릅쓰고 겉으로는 고려에 대한 유화 정책을 그대로 지속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1차 전쟁이 성종대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쟁 행세도를 보면요, 대개 그 거란 전쟁의 부대가 출발하는 것은 동경 위안부로 해서 그 거란의 동경, 오늘날 심양입니다. 이 지역에서부터 이제 군대 갔다 황제가 친히 임용 편성해 주었던 이 부대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로 해서 압록강 하부 쪽으로 이제 도하를 해서 우리의 그 황해 서해 연안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침략 루트를 이제 개척합니다. 이 루트는 그 북방민족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혹은 우리가 드물지만 중국으로 건너갈 때 이 길을 이용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압록강의 갈수기에는 굉장히 이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부대가 이제 도하가 가능하고 또 그러한 그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이 루트를 통해서 되게 이제 침략을 하는데요. 그래서 출발은 그 8월달에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압록강까지 도한 10월달 정도, 2달 정도 걸려서 행군을 했다가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봉사문전도 10월달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봉사문전 투가 천천투가 되는데 이 고려군이 패배를 맛봅니다. 패배를 맛보고 양용진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맛보는데, 이때 이제 처음 그 고려 조정에서는 이제 이 큰일 났구나, 이래 이제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려 조정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조정의 결과 바로 그 땅을 떼내주지 말고 일단 그 총사령관이었던 그 소선용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대표 주자로 이제 서희가 선발되어서 그 소선용의 그 군막에 직접 그 외교 담판 갑니다. 그래서 대우를 하면서 그 면대를 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 소선용은 저 성련 그 부대의 그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서희를 좀 낮춰서 보려고 했었는데, 서희가 아주 꼿꼿한 사람들에서 전혀 인정치 않았어요. 그래서 군막 밖에서 예를 취하라고 했는데 전혀 예의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선용도 사실은 고려를 제압을 하는 게 목적이지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차 전쟁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통해서 회담이 결렬되기보다는 회담을 유지시키자는 생각에서 서희의 꼿꼿한 자세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면대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대화가 이제 있었던 거죠. 소선영은 고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으므로 고려의 땅은 우리 것이다, 거란의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침범하는가. 근데 서희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름도 고려이고 서경에 도움을 했다. 따라서 거란의 동경도 사실 우리다. 거란의 동경은 과거 고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응을 했던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땅이 우리와 연접해 있는데 왜 바다 건너 송을 섬기는가? 송과 왜 외교관계를 하는가? 그러니까 서희가 이제 그렇게 답을 합니다. 압록강에는 다 우리 땅이었는데 여진이 강제로 점령해서 거란과의 교통을 차단했다. 그래서 만일 그 여진을 쫓아내려고 우리가 고려 시대 이래로 우리 영토였던 이 육진을 차지하게 되면 거란에 대해서 이제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영토 문제, 또 하나는 외교관계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거란이 더 큰 비중을 뒀던 것은 영토를 점령해서 심리 지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제압을 하고 그냥 중동하지 못하게 하면 효과를 다 거둘 수 있다, 이래 판단해서 이걸 쉽게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하고 대신에 후자 문제, 그러니까 고려와 송의 긴밀한 관계, 이걸 끊어야만 송에서 고려와 연합해서 거란을 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와 송의 관계를 공식으로 단절을 시켜야 되겠다. 그게 직접적인 침공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이제 양자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려는 어떻게 되냐면 성전국이었던 거란의 요구대로 고려와 송의 외관을 끊습니다. 단절하는데 대신에 심리적인 효과로 거란에 대해서 이제 사대관계를 취해야 되는데 사대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아까 육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거든요. 육진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 지역에 이제 여진이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해마다 여러 편의 사신을 거란에 보내야 되는데 이게 여진을 점령하고 있으면 이게 왕래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 영토 6개 성을 우리에게 넘겨주라. 거란이 이제 무기를 하면 우리가 그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가 성을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인 그 사신 왕복 루트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죠. 매년자 4대 관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란이 이걸 지배하고 있지도 않았거든. 여진의 소유였으니까 이걸 못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그걸 이제 들어주게 됐던 겁니다. 육지는 여러분 그 교재 강의 안에 나와 있죠.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당시 이제 고려가 거란 침공을 받고 두 차례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초정에서 열린 전투 조정회의가 이제 주목됩니다. 그게 이제 구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상소문인데요. 이게 당시 그 전쟁에 대해서 대응하는 당시 그 고려 집권 세력의 대응 양상을 보여주는 압축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 중간 생략 부분부터 좀 읽어보면 청컨대 검은 보화를 소선용에게 주고 그의 속마음을 타진해 보십시오. 또한 국토를 경솔하게 적국에 한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대로부터 전해오던 연등, 팔간, 설랑 등의 행사를 복구하고 태평을 복구하고 타국의 색다른 풍습, 여기 입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뭔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행하지 말아가지고 국가를 보존하고 태평을 누리는 것이 좋겠다. 그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궁금한 게 연등, 팔간, 설랑, 이 당시 그 전쟁국면에서 패배를 하고 있는데 연등의 팔간은 불교 행사거든요. 이 행사를 복구를 하고 타국의 입법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타국의 입법이라는 건 달리 이야기하면 중국식의 그 유교 행사를 뜻합니다. 그럼 이 연등, 팔간, 설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행사, 설랑은 그 우리 화랑 이래로의 우리의 그 남가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고유한 그 전통사상, 이걸 설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받아들인 유교 중심의 사상, 또 사상을 받드는 그 사상을 표현하는 그 유교 행사를 폐지를 하고 전통적인 행사였던 그 유교의 팔간의 연등의 그 다음에 남가사상의 이 설랑 행사를 부활시켜야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전쟁이 패배하고 있으면 병사를 어떻게 징발해가지고 군대 패대를 어떻게 해서 사령관을 누구 임명해서 이렇게 해야 이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근데 당시 이지배역은 어떤 계열이냐면 서희와 같은 계열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성종 12년에 거란이 2차 침공이 일어나는데 성종 12년 이전에 성종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집권 세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면 최성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주 최씨의 이제 후예가 되는데요. 바로 이제 최치원과 더불어서 신라말의 최대의 문장가를 배출했던 그 경주 최씨의 유력한 인물 중에 하나가 최성노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무총리에 임명돼가지고 고려정의 그 정책을 좌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중국을 송나라를 모델로 해서 유교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 가자. 이런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불교식 행사였던 연등하고 팔강이 다 폐지가 되어버리고 이게 이제 유교 중심의 유교 행사로 이제 국가 행사를 다, 국가 의례를 다 이제 대체를 했던 것이죠. 그게 오늘날 당시 그 거란일제 침공에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그 아래아래 문단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은 즉위 이후에 유교적 체제를 단행한다. 그걸 건의한 사람이 최성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이윤적 바탕을 제공한 사람이 최성로인데 그 최성로가 올린 시부책 상소문이 있습니다. 그게 총 28개 종목을 냈기 때문에 흔히 그 시부 28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최성로가 보았을 때 성종 당시에 국가계획책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나라가 새로 정비될 수 있다. 이걸 전폭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유교 인용 우위의 사상, 정책을 시행을 해서 오랜 전통적 사상을 담고 있는 행사를 폐지를 했다. 그래서 정치 인임의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송을 모델로 한 유교 우위의 정책과 그다음 전통적인 사상, 전통적인 정책 중심의 그 사상, 정책을 이제 고수하자라고 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당시 사료에서는 화풍, 토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는 중화를 이야기하죠. 중국풍이고요. 그 다음에 토풍은 토착, 우리의 고유한 토착적인 풍토, 이거의 대립으로 이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최성로는 성종 12년 이전에 죽습니다. 성종 12년 당시에는 거란의 침공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살아있질 않았는데 이 세력들이 이 시기가 계속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의 그 불교 행사라든지 전통 행사 이런 거 다 폐지가 되고 그 유교 중심의 행사가 이제 대체되는 가운데 거란의 입찰침공을 맞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래 우리가 고수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사상, 정책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국가의 민심을 수습을 해서 대외로부터 받았던 거란의 침략이 가져왔던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그 안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1차 전쟁 당시에 거란과 고려의 그 병력에 대해서 보면 10조로 넘어가겠는데요. 거란 측에서는 소선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건 너무 가장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 몸집을 크게 부풀기 위해서 시체말로 뻥친 것 같고요. 실제로는 한 6만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당시 고려는 전혀 선전포고를 받지 않고 무함리 상태로 침략을 당했습니다만 병력 상태를 조사를 해보면 30만 병력이 강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예병력으로서의 그 경군, 중앙에 있는 경군이죠. 4만 5천 명이고 그 다음에 지방군이 3만 8천 명 또 주진군이 14만 2천 명을 합쳐서 한 23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병력이 모자라서 패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차 전쟁 당시에 사상자가 얼마 정도 남는가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전쟁이 마무리됐는데 일단 1차 전쟁 결과는 거란에 대해서 송나라 고려 입장에서 보면 좀 전에 그 송나라에서 사대관계를 하던 걸 전면 중단하고 거란의 사대관계를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육진을 확보를 해서 우리 영토로 편입시키면서 거란과 통교할 수 있는 그 루트를 확보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성종 12년에 거란 일시침공이 일어나고 4년간 더 재일하고 성종은 죽습니다. 성종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왕이 오른 사람이 이제 목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목종이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가요. 그래서 목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은 목종을 낳아주었던 모후, 흔히 그 천추태후로 그려지는데요. 우리 역사상 그 섭정의 형태로 최초로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행사했던 인물이 바로 천추태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천추태후도 자기 혼자 이 정치를 펼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국가 정책을 의논하고 정책적인 자문을 구하고 이런 그 세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그 정치적 파트너로 출발했으나 뒤에는 연인관계로 발전했던 인물이 김치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치향은 그 고려사 기록을 통해서 보면 좀 정식 성녀는 아닌데 성녀 행세를 하고 있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학이 보물래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불교의 전통적인 그 의학. 그래서 이 사람이 손기술도 좋고 불교학에도 나름 그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소위 그 민간요법에서 병을 많이 났어줘요. 그래서 천추대와 가까우신 이유도 천추대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게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추대가 자기 이제 막중한 국정을 다 끌어가야 되는데 마음의 위안도 구하고 하니까 이 김치향과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를 맺게 돼서 김치향이 정책을 자구하는 중요한 그 지위로 부상이 됩니다. 그 사이에 사생아가 출생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생아가 출생하니까 천추태후는 자기의 아들이었던 그 목종을 밀어내고 김치향과의 사이에 난 사생아를 왕위에 올리려고 해요. 근데 목종도 사실은 그 상태를 보면서 상당히 불안하죠. 근데 정상적 방법으로 왕위를 밀어낼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암살을 기도를 합니다. 암살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막판에는 대놓고 암살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왕이 있는 궁궐을 불태운다든지 이런 막 굉장히 노골적이고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목종이 굉장히 신변에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개경 궁궐 내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김치향하고 천추태후의 세력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멀리에 있는 그 야전 군인에게 SOS를 칩니다. 그게 누구냐면 강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강조는 당시에 평화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또 일단 주사시에 또 거란과의 전쟁이 또 촉발될 수 있으니까 바로 그 지역에 총사령관으로 파견되어 있었던 그 야전 군인이었어요. 근데 비밀스럽게 이제 목종의 요청을 받고서 병력을 출동시킵니다. 출동시켜서 그 개경까지 그 자기가 지휘하는 그 부대를 끌고 가서 김치향하고 천추대를 제거를 합니다. 김치향은 바로 죽이고요. 천추대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낙향을 시키고 이제 정계에서 축출시키는데 강조는 그 목종의 요청을 받아서 김치향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군사력을 출동시켰지만 자기가 욕심이 나서 목종도 제거를 합니다. 그는 왜 제거를 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전후 사정으로 내가 추정을 해보면 천추태후가 주도했던 그 기간에, 정국을 주도했던 기간에는 평화로운 뭐 고려하고 고려한 사이 미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이 강조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굴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형적인 그 무인 출신이니까 태조 왕건의 북진 정책이 아직도 내리속에 남아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게 다 폐기된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대거란 평화정책은 폐기를 하고 거란과 맞짱을 뜨더라도 우리 군력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려고 하면은 그런 정책을 다시 펼치려고 하면 기존의 목종을 그대로 두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종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외척 세력이 가장 약한 왕손으로서의 그 현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종을 왕위에 올려요. 근데 현종도 과거 그 김치향하고 천추태후 시절에 자기의 목종을 제거하고 나면은 자기 왕위 계승권자로 봤기 때문에 암살을 열차례 기도해요. 현종도. 근데 현종이 그 당시 목종을 무지하기 위해서 절에 몸을 그 어탁을 하고 있었는데 성녀가 보호해가지고
예를 들면 땅을 판다든지 평상 밑에 땅을 파가지고 굴을 파서 여러 차례 암살을 모면한 게 현종 세가에 나타나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또 현종을 왕이 올려가지고 자기가 전국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그란의 혈안을 바쳐 또 송나라가 과거의 국왕이었던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이라고는 새로운 국왕을 즉위시켰다. 이거는 기존의 4대 조공 채권가에서는 민백하게 어긋난 외교적 결례라고 하는 거죠. 그걸 허락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기존의 그 4대 조공관계에 검증이 갈 수도 있는 강경일본도의 그 외교정책을 구사를 하니까 그란은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차 침략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걸 시행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란의 그 당시 그 황제 이름도 성종입니다. 아까 고려 성종과 한자가 다른데 그란 성종도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가지고 역시 자기를 낳아주었던 그 성태우라고 그 태우가 또 그 섭정을 해서 전국을 주도를 해요. 근데 마침 우리 현종이 왕이 오를 당시에 성태우가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국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미뤘다가 국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려를 침공할 그 시간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선전포고 형태의 그 사신날이 오게 되니까 고려는 이걸 좀 막아보려고 여러 차례 그 노력을 했는데 그런 성종도 이참에 한번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아무리 간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고 해서 근데 제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1쪽의 그 전쟁 경과 바로 이 부분에 보면 당시 그 그란대보다 사정이 복잡해서 2차 전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말문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송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전쟁을 좀 하기에는 그 그란의 군사력이 아직은 여유가 없다. 군사들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럴 타이밍을 그런 시간 여유를 갖지 않고 바로 전쟁에 돌입하는 것은 무리다. 그 다음에 그 출정하는 시기가 또 기후가 맞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군사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제기해서 반론이 있었는데 그란의 황제 성종을 묵살하고 단행을 한다. 단행한 이유가 그 세 가지로 정리해놨죠. 성년으로 이제 친정하게 됐던 성종이 가시인 정성가를 거둬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면 일거에 자기가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 그 국왕이 아니라 성년의 그 리더가 되는 그걸 이제 성과를 이제 거둘 수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강조 집권으로 그간의 그 고려와 그란 사이의 사대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좀 상당히 우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1차 침공 당시에 외교 관계가 수립될 전제가 됐던 고려와 송이 원래 교섭관계 때 발각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단행을 해요. 2차 전쟁은 어마어마한 병력이 동원됐는데 왜냐하면 황제가 직접 참여를 해요. 자기가 군대를 인솔해가지고. 그래서 병력이 그 기병, 낙타 부대를 포함한 기병을 비롯해서 40만 병력이 동원됩니다. 그게 이제 11쪽에 나와 있죠. 황제의 성종이 친히 그 원정에 참여하고. 근데 고려 병력도 만만치 않아요. 강조가 집권하면서 30만 정도의 적의 병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침략군하고 그 방어군의 그 전력 차이는 한 10배 정도, 재래 전력에 따르면 한 10배 정도 압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게 뭐 거의 4대3 정도 되니까 방어하는 전력으로서는 만만치 않게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는 전력인데, 그래서 실제 2차 전쟁 당시에 이 복잡하게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강조가 첫 전투를 위해서 몇 번의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했는데 이 강조가 자만에 빠져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건 별거 아니구나. 이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자만에 빠져가지고 이 전제를 흩어립니다. 흩어려서 그 틈을 타가지고 거란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강조를 나포에 갑니다. 나포에 감으로써 이제 거란군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얼떨결에 왕이 올랐던 현종도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에 다른 국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수도를 버리고 국왕이 피난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조선왕조는 뭐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 가고, 그 다음에 병조란 때 인조가 남한 산성으로 가서 끝내 굴복하고 삼종대 굴복으로 굴복을 안 합니다. 그죠? 그런 사례였고, 고려시대의 경우에 이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공민왕이 홍건적 침략을 받아가지고 안동까지 피난을 와요. 그래서 역사상으로 국왕이 수도를 버린다는 것은 멸망위기로 지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지 않는 건데 현종은 믿었던 강조가 일거에 무너지게 되니까 멀리 전라남도 나주까지 피난을 하게 됩니다. 피난 갔다는 사실은 그만큼 거란에 의해서 그 고려왕조가 멸망할 수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근데 당시 개경이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10월달 출발해가지고 11월 17일에 도하를 해가지고 이 황원진 도해가 이어서 반격을 쭉 하고 이제 되돌아갈 때 이야기고요. 반격은 여러분들 다 1, 2, 3번 넘버링 되어 있는 데로 쭉 다 밀고 내려와서 설경전 두관자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개경까지 함락당해요. 그래서 1월 1일 날 개경에 그 거란군이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해서 여기에 개경의 행정 책임자, 쉽게 말하면 개경시장을 임명하고 가요. 실제로 통치는 못했죠. 그 당시에 현종 멀리 피난 가가지고 계속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거란 성종과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외교적인 그 노력을 이제 계속 벌이게 됩니다. 거기 이제 12쪽에 보면요. 경과과정 보시고, 그 경과과정에 보면은, 고려는 고려 국왕이 표를 올리고, 거란 성종에게, 거란 황제에게 표를 올려서 친조할 것을 정합니다. 친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밑에 나와 있다시피, 고려 국왕이 거란 성종에게 신하의 예를 갖춰서 항복한 의식을 말합니다. 친조라고 하는 것은 신이 조정에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란 황제의 행궁에 나아가서 내가 이제 패전국의 임금인데 항복의 예를 취하겠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유명한 인조의 삼전도 권력 아시죠? 300구고도를 해서 한번 절할 때마다 3번 땅에 찢는 3대, 3번 절하고 구고도 9번 머리에 찢는 고라고 두드려 보자거든요. 머리에 땅을 찢는 겁니다. 그 인조가 그 굴욕적인 300구고도 예를 했습니다. 그걸 바로 연상하면 됩니다. 거란 황제 성종에게 현종이 진도한다는 것은 항복의 예를 갖추어서 성전국에 했던 거란 황제가 요구하는 예를 다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면했는데 이게 사실은 거란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철저하게 믿었어요. 이 항복선으로 간주해가지고 거란 개경을 하고 난 다음에 개경 통치자를 임용하고 되돌아갑니다. 근데 두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친조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고려 입장에서는 사실은 친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했느냐? 시간 벌기죠. 그대로 멸망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 벌기 형태로 일종의 외교적인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거란은 믿었어요. 믿었는데 왜 그걸 빨리 수락을 하고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출발한 게 10월달인데 1월달이 되면 벌써 날씨도 추울 뿐만 아니라 전투병력이 3명이 가면은 군량미를 보고하는 보급부대가 2명 정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전쟁을 수행한 지 벌써 3개월이 넘어가니까 군량미 보급이 원활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전선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동경여고부터 출발해가지고 개경까지 가면 이 굉장히 보급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전투를 지금껏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란의 요구대로 하면은 현종이 거란 성종의 군막 앞에 와가지고 항복 예를 취해야 되는데 취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외교문서를 누가 친조를 하겠다라고 한 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공선이 길어지니까 이게 이제 철수하려고 하면 되돌아갈 때 이제 반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이제 현대의 그 전쟁하고 이 중세 전쟁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선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해서 A 나라와 B 나라의 국경이 맞물려가지고 전쟁 승리하면 선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영토 확장되는 개념이 아니라 점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동편야구에 출발했던 그 거란성종이 점원 형태를 쭉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에는 다 함락이 안 됐어요. 곳곳에 우리 고려 성곽이 있거든요. 육진에 성곽이 있으니까 되돌아갈 때에 힘이 다 빠진 그 기왕군에게 이제 반격할 타이밍을 얻었던 겁니다. 왜냐면 성곽 위주의 전술이거든요. 평야지대에서 그 보병 위주의 그 전쟁이 아니라 고려 철작이 여기에 그 보면 산지대가 없습니까? 평안도 이북 지역에 성곽에 딱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반격할 때 딱 그래서 이 거란군이 이걸 침략에 들어올 때 이 딱 뚫고 들어온 것도 이 지역을 다 함락시켜 들어온 게 아니라 줄 보다가 쭉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계속 여전히 고려군이 웅크리고 있는 성곽이 다 있었어요. 함락 안 해요. 수도만 함락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돌아갈 때 엄청난 반격이 날 거다는 거 예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반격을 받습니다. 특히 절치무심하고 폭탄할 노릇이 과거에 그 거란의 사대라고 해서는 이 성곽이 되돌아가는데 반격하는 거점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성을 잘못 주었구나. 이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2차 전쟁 겪으면서 거란도 인식하게 됐고 고려도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 사실은 고려국왕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친조를 했지만 친조를 하지 않고서도 거란이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고 어정쩡한 형태로서 평화관계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데 거란은 거기에도 계속 고려국왕이 현종이 계속 친조를 해라. 근데 계속 우리가 안 합니다. 왜? 핑계를 다 대게. 고려국왕 현종이 병에 걸렸네, 무슨 일이 있네, 무슨 일이 있네 하면서 끝내 거절하는데 사실 할 마음이 없죠. 할 마음이 없는데 명분상으로 계속 너가 친조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철수를 했는데 왜 약속을 어기냐 하는데 계속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뭘 요구하냐면 이제는 고려 현종의 친조는 물 건너갔고 대신에 신뢰를 얻겠다 싶어가지고 과거에 주었던 고려 영토로 주었던 육성을 환수하겠다. 우리가 다시 차지하겠다. 이렇게 쟁점이 바뀌게 됩니다. 쟁점이 바뀌었는데 고려 입장에서는 양보할 리가 없죠.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죠. 그게 이제 쟁점이 바뀌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3차에서 5차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지역주로 쭉 일어나는데요. 마지막 그 전투 6차 전쟁을 좀 보겠습니다. 6차 전쟁. 그래서 교재 13쪽에 3차에서 6차 전쟁은 처음에는 그 현종의 친조를 빌미로 분쟁이 일어났지만 이후에는 그 육진의 확보를 둘러싸고 양국 사이의 긴장관계가 수립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서 6차 전쟁 당시에 동원됐던 그런 병력은 한 15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대규모 병력이죠. 그 다음에 그 4차 전쟁의 사상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었던 6차 전쟁의 그런 병력은 한 15만 명 이상의 대병력이 동원된 걸로 판단되고요. 총 사령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소비압입니다. 그 기하 병력 10만 명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나머지 한 5만 명 정도는 모국부대가 되는 거죠. 6차 전쟁 당시 고려 병력은 강감찬이 지휘를 했고 포병이 한 20만 이상이 되고 기병이 이제 만 20명 정도가 됩니다. 이때 고려도 이제 기병을 많이 양성을 했죠. 6차 전쟁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흥화진 전투에서 새 가죽을 묶어서 막은 물을 터뜨려서 승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학자로 이게 궁금해가지고 원문에 그렇게 있는 거 확인해 보니까 실제 새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건축공학적으로 지금 현대 전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불가능하다거든요. 근데
사실 고려사가 이렇게 미주 날조되는 사료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데 새가죽을 막아서 물을 막아서 터뜨렸는지 이거는 아직도 배인에서 알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사료를 왜곡하지는 않았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복한 고려기병 12,000명이 큰 역할을 해서 거의 거란군이 거의 다 전멸합니다. 괴멸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였냐면 거란의 정예병력이 한 10만 명이 거의 전멸되고요. 거란 황제가 이 패배 소식을 듣고서 경로해가지고 총사령관이었던 소비압에 대해서 돌아오면 낙가죽을 벗겨주겠다. 그렇게 고려사에 기록이 되었을 정도로 충격적 패배를 맛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전쟁 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았냐? 아닙니다. 그 이후도 계속 고려 입장, 거란 입장에서 고려를 손보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 단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쟁을 계기로 해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가 크게 변형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2절에 14쪽에 나와 있죠. 거란은 전쟁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최강국의 지위를 다시 하게 된다. 이게 거란이 얻은 성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란이 고려를 무료로 침공한다면 거란도 외형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하는 게 이 전쟁을 통해서 확인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침공할 수 없는 거죠. 고려 입장에서도 거란의 1대1로 맞설 수 있다. 송나라 식으로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1대1로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이 확인되었고 또 그 정도의 실력이 있다는 것이 주변 여러 민족에게 알려졌어요. 이때 주변 여러 민족이라고 하면서 숨죽이고 여진족이 대표적인데요. 이 3차 전쟁에서 6차 전쟁기 그 다음 6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시 이제 거란하고 고려 사이에 누가 이길까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그 여진족들이 6차 전쟁이 끝나고 나는데 고려로 대거 투항합니다. 만약에 실제인 승전이 거란이었다고 하면 거란으로 대거 투항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여진 불황민들이 고려로 비하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다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가 이 다문화국가의 원형은 고려시대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그게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이 거란 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 송거란 고려 사이에는 상호 긴장과 대립을 수반한 평화관계가 여진이 흥기할 때까지 약 100년간 유지된다. 그래서 고려왕조 500년 동안에 6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이 전쟁이 없으면서 가장 평화로운 안정된 시기가 유지가 됩니다. 100년간 전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란 전쟁 고려 사회에 끼치었던 정치 사회적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2차 전쟁 당시에 피난길에 올랐던 그 현종이 겪은 참담한 사건들을 여기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갈 때 궁궐이 불타고 노비 문서가 다 불타고 또 노비 해방을 하면서 그다음 일반 양민들은 그 선조를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똑같은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잘 알 텐데요. 하나의 단적인 예만 들어보면 자기가 피난 갈 때에 수종하는 신하, 그 많은 신하 가운데 3명만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그 대통령의 경호원에 해당하는 그 검군이 50명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기 후비만 해도 대선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왕실의 외측이나 주요 인원들로 보면은 이 경호하는 50명보다 더 많은 그 대동 인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1대1 경호도 안 되는 정도의 적은 그 경호병력을 가지고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참담한 그 국왕의 위상을 잘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에 가니까, 역에 그 관리가 행궁에 이제 활을 쏜다든지, 국왕의 옷을 빼앗아간다든지, 국왕이 사용하는 말 안장을 적히고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학상의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진 겁니다.
국왕이 그만큼 왕권이 실추가 됐다. 땅에 떨어졌다. 이제 볼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쟁 기간에 체질 기문이 중심되는 무인정권이 수립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무인정권 하면은 정중부가 이렇게 무인정권을 연상을 해서 그게 최초의 무인정권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역사상에 가려져 있지만 이 현종대에 무인정권이 처음 수립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정중부가 중심되는 무인정권의 아마 모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심각한 내부의 그 균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빠져있는데 남도지역, 전쟁을 지지한 남도지역이에요. 남도라는 건 이제 오늘날 경상도 전라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경상도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요. 혈종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국왕의 권위가 실추되고 그 무인들이 중심되는 무인정권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일반민들이 남도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라고 하면 국가가 사실 조망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정도의 상당한 위기였다. 그 다음에 16쪽으로 넘어가서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거란 전쟁이 가져온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평화의 조건이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약자가 요구한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자는 약자일수록 평화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자기의 준비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 거란 전쟁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건데요. 우선은 허구적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군사력 증강이나 선곽 등 군사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한 북진정책에 간접적 한계가 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조왕건이 고려왕조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북진정책을 실시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북진정책이 과연 국가적 정책으로 시행이 됐는가, 또 시행이 됐다면 어떤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를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논문 섬에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북진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북진정책을 할 수 있는 그 병사 동원체제, 그 다음에 군사시설, 무기 이런 걸 개발해야 되겠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는 그 북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불과한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대단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 그 최강자로 떠올랐던 거란의 군사력하고 외교정책에 대해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최강자의 지휘였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의 국경 문제가 정리가 되면 곧 고려에 대해서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간파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종 당시의 집권 세력이 태조 왕건 당시에 거란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고수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거란은 태조 왕건 당시에는 거란이 고려를 함부로 침수할 정도로 거란 내부도 정비가 안 됐고 송나라 국경 문제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칠 수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송나라를 압박을 했고 제압을 했고 국경 문제가 정돈됐기 때문에 칠 수 있거든요. 그 상면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려는 그동안에 송나라하고 긴밀한 외관계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거란에 대해서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면 우리가 군사 원조 요청을 하면 도와줄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실제 침공을 받았을 때 군사 요청을 하니까 완전 거절합니다. 전혀 지원받지 못했어요. 완전 착한 거죠. 이 송나라를 친한 친구라고 알았는데 다른 그 패거리가 자기 친구를 공격을 했는데 그 전에 친하게 지낸 친구한테 요청을 하니까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계속 그 송나라는 이미 전쟁하고 있으니까 사대강가 파괴된 거지 아닙니까? 그죠? 고려가. 송나라에 외교사를 보내요. 외교사를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송나라하고 거란 사이에 평화 외교관계가 송나라하고 거란 사이에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무시로 거란 사신이 와요. 송나라 수도에. 고려에서 몰래 사신이 가면은 같은 길목에서 거란 사신과 맞닥뜨리면 곤란하지 않나요? 송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고려 사신이 오는 길을 바꿔가지고 송나라 황제를 만나게 하는 그런 수술을 썼어요. 송나라 길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송도 거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강력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고려는 착하고 계속 송나라 요청을 합니다. 송나라에 우리 좀 도와달라. 안 도와줍니다. 도와줬다 같이 또 거란의 아까 정년의 맹약이라는 협약이 이루어가지고 그걸 빙결해가지고 또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죠. 그걸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당시 고려 성종대의 집권 세력은 간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는가? 그걸 우리가 따져보자. 그러면 고려 집권 세력들은 그냥 손 놓고 놀고 있었나? 그건 아닙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걸 좀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조 사후에 성종대까지 이어진 계속적인 왕위의 행진이 납니다. 성종만이 거의 정상적 관계로 왕위에 올라요. 그 전에 거의 다 5년, 6년, 그 다음에 암살에 가까운 거 아니냐 할 정도의 짧은 왕위만 제의를 하고 빨리 죽습니다. 그나마 왕권 강화를 성공했던 그 군주가 광종이에요, 광종. 광종대 이제 왕실에 도전하는 호족 세력을 다 속출했기 때문에 광종이 경종에게 왕위를 주고 경종이 성종에게 왕위를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위 계승률이 격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란과 송에 대한 객관적 정세 분석이 결리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부 상황이 바쁜데 바깥에 거란과 송나라가 어떤 정세를 어떤 국방력을 갖고 있는지 군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여유가 없어요. 내부 전쟁에 왕위 승리를 골몰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이 거란을 대관시하고 송일변도로 외교 정책을 수립한 것은 결정의 허점이 됐다. 그러니까 당시 최강자가 누군지 잘 알고 줄 서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화풍일변도의 편안된 정치 이념 아래에서 추진된 유교적 체정비의 정책을 시행한 것이 또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내 정치 세력의 분열 양상이 노출된 가운데 1차 침공을 맞이했기 때문에 전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적이죠. 적에 대한 정확한 정세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자간 국제 외교의 중축에 대한 면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서 100년간 국제 정세를 주도했는데 신흥 강국 중국이 부상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려고 하면 이 거란 전쟁에서 얻을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강자, 새로운 강자의 그 사이를 다 우리 나름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주제밖에 벗어나 길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평화적인 외교를 달성하려고 평화적인 통일을 수립하려고 하면 중국의 눈치라기보다 중국의 허락받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걸 원치 않거든요. 미군이 주도나 전선을 맞대가지고 미군이 주도하는 전선을 맞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북한이 완충지대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아까 우리 이제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정책 전환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 자세 이게 이제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을 일단 억제를 해야 되니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 병력, 무기, 군사시설, 정보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추지 않으면 전쟁을 억제시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편향된 정책을 우리가 실시하면 곤란하다. 아까 이야기한 하풍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국문이 분열되고 그걸 통해서 1차 침략을 왔을 때 우리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편향된 정치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 잘못된 집권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면 굉장히 큰 국제적인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게 제가 이제 거란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현재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현재 시민으로서 얻어야 되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제가 전해드릴 말씀을 다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너무 좀 빠르게 진행되고 한 부분이 너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면 보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1시간 10분에 걸쳐서 전쟁과 평화, 전쟁은 1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693년부터 1018년까지 26년간을 진짜 살고 있듯이 보고 있듯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평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으로서 세 가지 조건을 나눠서 전쟁 억지력, 강력한 전쟁 억지력, 그 다음 평화된 정책과 지도자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세를 잘 분석해야-하고 그 다음 외교력을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값진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황과 고려의 전쟁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만, 그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이 하나 계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재 다문화 가족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그 다문화 가족이 아마 그런 고려 전쟁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셨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이제 나서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원조가 있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는 가락국의 김수로 왕이 인도의 허왕으로 모셔와서 진해 망상도를 통해서 오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다문화 가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프란체스코 여사를 결혼하면서 다문화가 형성됐다 하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앞에 서면 많이 그렇게 전달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에 그러한 전쟁에서 그런 고려전쟁과 관계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데, 혹시 답변이 길다면 제가 우리 교수를 직접 적어지고 창원대학교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짧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전쟁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기, 아까 여진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투항합니다. 네토라고 사례를 표현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북한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 많아봐야 대가족에서 2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 여진의 투항은요, 최소 몇백 호 가지고 많은 경우 몇천 호가 됩니다. 그럼 호를 우리가 5명으로 간주를 하면 곱하기 5가 되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고려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을 인정해줘요. 그 여진부라 인정해주는데, 통치법도요, 고려법으로 어준하지 않고 일정 기간까지는 본래 여진법 있죠. 여진의 자체법 아니십니까? 그걸 인정돼요. 굉장히 파급력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고려법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상으로 우리 왕조, 우리 민족에 투하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지배층이나 한두 사람이 사례를 가지고 다문화의 원조를 어느 시기로 봐야 될 건가 이렇게 간주해서 곤란하고, 아까 여진이 현종대만 하더라도 내가 이 글 쓰면서 보니까 굉장히 대규모로 아까 작게는 몇백 호에서부터 몇천 호까지 와요. 그럼 곱하기 5가 되니까 그 인원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왜 그래 됐냐면 여진만 그럴 뿐만 아니라 고려 초에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당말 5대 식국 때문에 중국 대비 정세 변화가 많아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하면 전부 다 우리나라로 와요. 고려 초에 지배층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걸 다 우리가 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제 시행이 바로 상기의 주장이, 상기의 어떤 거리에서 과거제 시행됐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상기도 후주 출신의 유학이거든요. 그 당시 지배층이 많이 왔어요. 송나라에서. 왜? 고려가 송나라 지배층 받아들이면 굉장히 우대를 해줍니다. 관직을 주고요. 근데 대규모의 일반민들이 대거로 오는 거는 여진의 투항이에요. 여진의 족장이 추장은 그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하면은 몇백 호가 옵니다. 몇천 호가 옵니다. 그거 다
와가지고 우리의 마을을 인정해줘요. 마을을. 흩어져서 각기 분산을 시키는 게 아니고 마을을 만들어줘요. 당분간은 그 본래 그 법에 의해서 자체 통치하도록 인정을 해줘요. 땅도 주고. 굉장히 적극적이죠. 오늘날의 그 국경 개념하고 그 정권대 국경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MZ를 연상하니까 철책선 꺼가지고 왕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전혀 안 그렇습니다. 고려 말에도 여러분들이 그 이승계가 끝내 그 조선왕조 개창에 주역이 됐던 이유도 자기 사병 집단이 강력하거든요. 사병 집단의 대부분은 뭐냐면 여진의 부하예요. 여진부하. 그래서 태조 이승계는 자기 그 정조대부터 해서 원나라 간섭기에 동북지방에 군벌 세력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고려 주민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여진의 사병 병력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극단을 가끔 보면 이시라고 퉁두라고 우리 자기 의형제 맺었죠. 그래서 이시성을 듣는데 원래 여진 이름은 퉁두란이거든요. 그 결국 공신이 되죠. 태조를 도와가지고. 근데 우리가 세종대의 그 김종수도 보면 처음으로 그 여진 그 추장의 딸을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의 그 국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고구려 멸망일로 발해부터 해가지고 조선 세종대까지는 국경지대 우리 한민도 평안도 지역은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사를 꺼서 국경을 개념을 해서 그렇지 그냥 넘나들어요. 혼인관계가 이루어지고요. 논박힌자 다 하고 혼인 다 하고요. 그게 우리가 조선 후기에 가서 순혈주의가 재택되면서 임의적으로 폐마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오랜 전통이 다문화였어요. 특히 여진은 굉장히 잦은 왕래, 혼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병합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단일민주고 순수혈통이다 강조하다 보니까 단일민족론이 강조가 되어서 그렇지 역사에서 우리 단일민족 그렇게 안 강합니다. 또 그게 우리의 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그 다문화주의, 다민족 국가의 원형은 고려시대에 찾아야 됩니다. 더 거슬러 가면 아마 고구려가 그랬을 겁니다. 고구려 자체는 소수의 그 고려의 그 지배층이고 대다수의 피지배층은 여진말갈입니다. 우리 무효가 다 그래요. 무효, 고구려. 고조선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고조선은 기록이 없죠. 기록이 없잖아요. 물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장을 못하지. 고구려만 하더라도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시대부터 해가지고 조선 전기 세종대까지의 그 국경 지역에는 서로 섞여 살았고 혼인관계도 이루어졌고 의형제가 맺어진 거예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요. 태조 왕건이 후백제와 마지막 전투를 할 때에 1, 2천 전투라고 하는 그 경북지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동원됐던 부대가 쫙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여진 부대가 참여해요. 그까지. 경북에서 멀리 왜 왔겠어요? 왕건도 이미 여진하고 관침관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머나먼 그 후백자의 통일전쟁에 경북에서 일어난 1, 2천 전투에 그 철럭이라고 하는 그 여진의 한 부락이 딱 단위 독자 부대를 편성하고 참여를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단일 민족 개념은 허구에 가까운 것이다.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놀리고 사실은 그것과 그래 멀다 하는 게 이제 최근의 연구성과입니다. 저도 오래 생각하고 말씀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에서 참석하신 영상남 도위원님께서 수요 높은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 맞춰서 우상호 교수님께서 아주 상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았다면 6시 반까지 갈 거나 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명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굳건한 민족 정기와 미국 헌신의 정신을 일깨워주신 우상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내년에 다른 주제를 한번 또 불러주십시오. 아까 내가 강의안이 몇 개 더 있다 그랬는데 같은 분이 앉아 계셔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낙타 50마리를 그 만덕에서 굶겨 죽인 태조왕건의 말씀하시니까 또 메르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 메르스도 우리 향학열을 꺾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또 어떤 메르스 사태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하시기 위해 하시고 우리 법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기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산은 교수님께서는 우리 고려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아주 권위자이십니다. 여기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구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질문도 할 게 있었는데 사회자가 질문할 기회도 안 주고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 이제 우리 고려군이 30만이라고 했는데 그때 고려 인구가 얼마 정도였을까? 지금 우리가 60만 대군이라 하는데요.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는데 나중에 해주시고 내년에도 꼭 우리 법원에 와가지고 또 강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듣고 약간의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고구려부터 고려 또 조선조 때도 다 중국과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침략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당시 어떤 지정학적으로 요충되어 있었고 또 강대국에 위치해 있지 않았을까. 지정학적으로 요충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우리를 침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송나라와의 관계도 단절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명나라와의 관계도 좀 끊으려고 하고 또 이랬던 욕심 때문에 우리를 침략하고 또 그게 아니라면은 또 우리 이 강토에 상당한 어떤 얻어갈 전리품이나 그런 게 전성품 같은 게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를 침략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우리 상당한 강대국이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하고요. 또 구 교수님께서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에 여진 말괄 돌궐 이렇게 거란 이 북방 유목 민족이 다 우리하고 다 교류가 있었고 또 여진은 우리를 도와가지고 같이 전쟁을 했고 이런 역사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소통 교류가 많이 있었고 결국 북방 유목 민족의 역사는 또 우리 역사로도 확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 DNA 속에는 이 유목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것이 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융성하게 되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부하는 모임이 이제 오늘로 4강인데요. 다음 2주 후에는 이제 5강 다시 이제 문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경남 출신의 시인 소설가 분들의 작품을 또 우리가 소개받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2주 후인 7월 13일에는 68년 파리 혁명에 대한 또 역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역사가 아니고 유럽 역사인데 아마 그때 그 유럽을 휩쓸었던 학생 운동의 그 도도한 그 물줄기 그 역사의 흐름을 또 우리가 공부하는 파리 혁명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전 유럽을 휩쓸었다고 하니까요. 베트남 전에 반대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좋은 또 공부한 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절기 좀 우리가 많이 쉬었다가 휴가도 다녀오시고 쉬었다가 8월 말에 또 이 다름과 닮음의 공존이라는 또 이제 불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모셔가지고 또 우리 유럽의 그 학문의 또 신학문의 그 어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 잘 가시고요. 개인 위생을 철저하셔가지고 메르스에 절대 우리 지지 않는 우리 위대한 창원 시민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안녕히 돌아가시고 좋은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